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9월 3일이죠. 자, 오늘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그 80주년 중국의 전성일 군사 프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게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좀 많이 있죠. 뭐 내일이나 모레 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오랜만에 국방논평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로운 무기들이 좀 선을 보였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묘하게도 우리가 웬만한 것은 다 대응 무기 체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한 21년? 그때 이제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 때 실패했잖아요. 북미 종전선언이 마지막에. 그래서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대북 문제만큼은 트럼프의 그 정책을 개성을 했고, 크게 바이든 때도 시비를 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죠. 그때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게 바이든이 당선되던 해 21년 겨울입니다. 거의 될 뻔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거기서 미국이 빠지려고 할 때 그때 아마 문재인이 승부수를 좀 걸었던 것 같습니다. 내지는 되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중이던 비밀 무기 체계를 많이 보여줬어요. 미국한테. 미국이 감히 개발하고 있지 못한 거. 그렇지만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거. 자, 그것은 그때 이미 승패라기보다는 북미 종전선언에 그 미국과 한국 간의 큰 계약이 드러났던 거예요. 이미. 자, 그걸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즉 뭐냐,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반도가 일단 미국 편에 서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한만 무기체 북한하고 즉 북미 종전을 하게 되면 남북한 교류가 된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매력 포인트에 트럼프가 혹한 것이고 바이든도 혹했단 말이에요. 결국 선택을 안 했지만 세 번 정도 시도했습니다. 가을마다. 네, 제가 세기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 한반도 전체가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힘이 빠지고 있는 동북아 또는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미국의 해군 세력을 우리가 대체해주겠다, 우리 힘으로. 그래서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서는 문재인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무기 체계를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북한이 북미 정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미 간의 평화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중립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 편에 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투자해주면 미국 너희 투자가 필요하지 않냐? 러시아도 기대하고 있고 남한도 기대하고 있다. 너희들은 중국의 대체제가 필요하지 않니? 항상 무슨 공급망 재편, 공급망 리어레인지먼트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남한은 새로운 표준으로 넘어가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는 쪽으로 가라. 그것을 생산해야 될 거 아니냐? 중국은 2, 3년이면 따라올 거니까. 뭐 이런 그림이 그때 이미 그려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국방 논평에서도 이제는 중국 무기를 많이 다뤄야 되겠다. 왜? 우리가 개발하는 무기 체계는 이제는 북한보다는 중국군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 체계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못하는 것들. 미국은 지금 노쇠했죠. 몸이 빨리 안 움직이죠. 빨리 적응도 못하죠. 억지로 하려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그런데 이미 내부 시스템은 무너져 있어요.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생산으로 넘어가서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경우, 여러분 이제 확인하셨잖아요. 우리한테 군함을 맡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맛이 갔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하는 부분이 됐다. 이번 열병식을 보면서. 그래서 모든 걸 다루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ICBM 같은 게 개선된 형태가 나왔다.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ICBM들도 이미 훌륭했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크게 할 수 없어요. 그 쌍방간에 그거는 절대적 지지력으로 가지고 있어요.
뭐 트럼프가 굳이 이야기했다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중국의 핵탄두 수가 러시아하고 미국보다 적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숫자를 늘릴 수도 있다. 그거 늘리는 거는 중국의 경제력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신형 ICBM이 등장한다는 것은 큰 차이를 못 만들어요. 그 외 다른 무기 체계,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처음에 눈에 띈 게 이거죠. 이거는 나온 지 제법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양이 이게 사실 미국이 처음으로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란은 상공에서 CIA가 주로 활용했죠. 대량 생산한 게 아니고 첩보기로 썼습니다. 정찰기, 스텔스 정찰기로. 그러다가 이란이 제밍을 걸어서 격추만 시킨 게 아니라 이란 공항에 착륙을 시켰죠. 이란이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디자인이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예, 이게 쉽게 말해서 뭐 B2 폭격기나 이런 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미국이 처음 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형상이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디자인이 있었으니까요. 그걸 다 참고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걸 뺏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AI를 100번 돌려봐도 제일 최적화되는 디자인이 이거예요. 꼬리 날개가 특히 없어야 돼요. 네. 자, 이거를 이제 했다. 우리도 지금 이걸 하고 있죠. 가오리라는 이름이 있었죠.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런 것은 첩보기 위주로 고부가가치 무인기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 보면 제가 대문사진으로 쓰지만 제일 앞줄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비밀리에 먼 곳을 들어가서 폭격을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B2 폭격기 뭐 이런 거는 1조가 넘어가요. 비용이 한 대당. 이걸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뻘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만나고 왔더니 국내 어느 신문에서 B2 사야 된다고 이런 말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연합뉴스인가? 예. 자, 이것은 전 세계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고 뭐 북한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미국만큼은 못 하고 있어요. 본인이 처음 이걸 개발해 놓고 그게 미국의 문제입니다. 이런 디자인이 처음 나온 게 벌써 제가 기억으로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기존 업체가 유인기가 무인기로 대체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예, 그게 미국의 망조인 겁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무인기에 강점이 달라. 이건 소프트웨어나 AI 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방산업체들은 그런 게 약해요. 그들은 그냥 제조업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르는 느낌이 아주 많이 보여요. 새로운 업체가 못 올라오게. 예. 그래서 미국은 이걸 현재도 대량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중국도 만들고 우리도 만드는데. 자, 이것이 옛날엔 가오리라고 불리던 거죠. 이게 쿠스 제가 이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KUS 쪽입니다. 대한항공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개발이 먼저 시작됐어요. 테스트도 먼저 됐고. 모양 다 똑같죠. 공기 흡입구 위로 달려 있고 날개는 가오리형이고 뒤에 배출구도 배기가스 배출구도 납작하게 돼 있고 이것이 전 세계 표준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모델들이 다 이래요. 이제 누가 먼저 양산하느냐, 실전에서 써먹어 보느냐, 무인기를 컨트롤하는 AI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다 내부 무장창이에요. 우리도 이거 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도 국산 엔진, 제트 엔진을 처음으로 아마 개발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년 국방 예산에 보니까 이번에 그게 명확해졌더라고요. 우리 제트 엔진 KF-21에 들어가는 거 예산 배정됐다고. 그러면은 지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 관련 업체 두산도 이걸 하려고 하죠. 엔진을. 윤석열 정부 때 계속 볼멘 소리를 했거든요. 즉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엔진 국산화를. 그러면서 우리한테 전혀 필요 없는 덤탱이 씌우는 F-35A를 추가 도입했죠. 20대 4조 원 들여서. 그거 지금 아마 들어오고 있는 중일 것 같은데 아니면 아직 안 들어왔거나 조만간 들어오거나 그 계약 취소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거듭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계약 취소해야 됩니다. 바로. 예. 자, 그래서 이런 거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들어가고 있는 F-18에 들어가는 엔진보다 훨씬 좋은 엔진, 뭐 여기서 좋다는 엔진은 출력이 더 좋은 엔진입니다. 같은 크기에 연비도 더 좋고. 그거 왜 안 하냐? 수출하려면 그거 필요한데. K9 자주포도 엔진 국산화했고
K2 전차도 엔진 국산화했는데 왜 그랬느냐? 수출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럼 KF-21은 그보다 훨씬 덩치가 큰 건데 왜 안 해? 예,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방 부분에 있어서의 매국적인 작태입니다. 예, 이제 결론은 이거 있다는 것이고, 이게 2030년 초부터 중반 정도에 양산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앞당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개발진이 기술적으로 빨리 완성을 했어요. 아주 드물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당겨지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5세대 전투기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이미. 예, 육무인 복합으로 갑자기 확 건너뛰었어요. 점프가 됐기 때문에 F-35는 더더욱 쓸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 개량도 안 돼요. F-22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상당히 옛날의 비행기들이 된 거거든요. 그걸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미국의 지금 방산업체죠.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F-35A 우리가 계약자예요. 갑이에요. 계약 취소해야 됩니다. 자, 제한된 방위비로 국방비로 우리가 최대한의 방어력을 구축하는 것이 미국도 동맹으로서 원하는 일이에요. F-35A는 절대 거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첩보용 기구, 이것이 다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무인기 그룹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봐서는 상당히 고가의 비행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른 무인기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무인기 세트로 갈 수가 있어요. 어젠가 기사 보니까 그런 내용 났더라고요. KF-21인가 거기에 무인 조종사를 앉혔다고. AI 조종사를. 즉 그 말은 향후에는 KF-21 조종석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AI가 사람입니까? 그냥 소프트웨어잖아요. 예.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거의 같이 가고 있다. 이거 몇 년 안에 있으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와 이거를 보호하는 다른 무인기. 그러니까 더 이상 MU, MT란 말이 안 맞아요. 유무인 복합체계가 아니에요. 무인과 무인 복합체계예요. 이것은 그냥 무인이에요. 예. 자, 이게 또 중국이 보여준 건데 이게 대해서 설명이 안 달려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이게 우리도 개발했잖아요. 두 가지 기종을.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크기만 다르지. 하나는 카이에서 개발한 중고도 무인기. 그것은 이제 근접 항공 지원, 정찰 이런 용이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뭐 고고도 무인기? 뭐 이름이 살짝 바뀌어요. 뭐 전략 무인기 이런 말도 있는데 둘 중에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이게 무장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떤 급수에 해당하는 거 하니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고고도 무인기라고 일단 칭하겠습니다. 그거에 상응하는 기체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저 뒤에 엔진도 우리 중고도 무인기는 그 디젤 엔진이거든요. 디젤 엔진. 그거 우리 국산하고 있습니다. 아마 됐을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군용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디젤 엔진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압 인젝터, 지금 우리가 미국, 독일의 보쉬에서 100% 수입하고 있죠. 그것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전기차, 뭐 수소차로 가는 세상에 이게 왜 그러느냐? 이는 군용 무기이기 때문에 핵심 부품이죠.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떤 제약이 걸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대를 거슬러서 고압 인젝터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돈 조금, 예산 조금 더 들이면 돼요. 제가 봐서는 뭐 감히 추정컨대는 뭐 몇십억 정도만 더 쓰면 고압 인젝터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수용 디젤에도 한동안 쓰일 거잖아요. 네, 거기도 활용하면 되니까요. 자, 이것은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옛날에 이 기체를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양 거의 흡사해요. 전 세계적으로 흡사해요. 이것의 기능, 우리나라도 저를 몰랐을까? 일단은 현재 정찰기, 무장된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중국의 동일한 기체는 엄청난 무장을 주렁주렁 달고 나왔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기종도, 유사한 기종도 똑같은 기능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뤘던 내용이죠. 국방론 220편에서 다뤘더라고요. 다목적 무인기 WL3. 예, 이거거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무장을 다는데 이게 정찰, 공대지, 공대함, 또 대잠함으로도 쓰는 것 같아요.
해군에서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기체가 크니까 일단 무장을 한 2톤 정도까지 달 수 있어요. 중국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 기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준할이라고 봅니다. 왜 이걸 견제하고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그다음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우리도 듣고 있거든요. 한 3일 동안 24시간인가? 24시간 정도 계속 연료 공급 없이 돌 수 있다. 24시간 넘을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24시간은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비행기 연료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화장실도 없는 여기 식당도 없는 이 비행기에서 유인기라고 하면은 24시간 비행을 인간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죠? 근데 무인기는 돼요. 네. 자, 그래서 24시간, 최소한 24시간 채공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휴전선을 계속 한 두 대만 띄워놓으면 휴전선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이야기 설명되죠. 그러니까 거의 인공위성의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연료 떨어질 때쯤 되면 새로 비행기를 올리면 되니까 그냥 몇 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찰이. 그렇죠. 네. 우리는 그 정도 찾아보면은 군에서 활용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 걸 보면은 더 많은 활용 가능성이 있겠다. 이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볼까요? 항속거리가 10,000km고 터보 프롭이다. 터보 제트 엔진에다가 프로펠러를 붙인 거다. 최대 이륙 중량이 6톤이고 탑재량이 2.3톤이다. 날개 아래는 2톤을 할 수 있다. 비행 시간 최대 40시간이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개발된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탑재량을 달고 40시간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고 정찰용으로 할 때 40시간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거죠. 이겁니다. 중고도 전략 무인기. 21년에 개발 완료했고 1200마력짜리 터보 프롭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크기하고 다 비슷해요. 일단은 정찰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중국에서 보셨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그 해외에서 몇 년 전에 도입하려고 했던 뭐라고 할까? 조기 경보기, early warning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해외에서 도입하려고 했다가 국산화로 돌아섰고 그 국산화도 얼마 전에 결정을 내렸죠. 무인기로 대체한다. 저는 그 무인기가 이 무인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안 타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훨씬 적어요. 희생에 대한 부담이. 그리고 값이 싸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채공할 수 있느냐. 자, 이거 위에 우리는 이제 한 30년 무렵 되면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초저궤도 인공위성. 이거는 전술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대잠용으로도 중국은 쓰고 있거든요. 쓰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실까요? 이번에 화면에 잡힌 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달려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소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세 번째 있는 것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레이더를 이용한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이용한 대전차 미사일 가능성도 있다고는 봐집니다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뒤에 로켓 분화구 부분이 닫혀 있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좀 이따 그림에 나오겠지만은 이것은 그건 것 같습니다. 소노 V. 대잠 헬기가나 대잠 초계기가 바다에 퉁퉁퉁퉁 떨어뜨리는 소리 탐지하는 조그만 새끼 소나들. 자, 이거 여러 가지 무장을 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비행기도 이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개발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공대공 능력도 있다. 제가 공대공 능력, 우리도 뭐 어렵지 않으라고 봅니다. 자, 뭐 공대공 회피도 된다. 그 회피는 어디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기체의 특성상 글라이더잖아요. 회피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긴 항속거리 10,000km에 40시간 채공 가능하기 때문에 대륙간 작전도 가능하다. 이런 것이 그들의 이제 근데 홍보를 최대한 최대치로 해서 홍보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랑 조금 반대예요. 우리는 홍보를 하면은 최소치로 홍보를 하거든요. 뭐 대륙간 작전도 가능하다. 10,000km인데 모르겠습니다. 10,000km 날아가가지고 뭐 다시 돌아올 필요 없다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뭐 폭장량이 2점 몇 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륙을 건너가서 뭘 할 수 있는지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주적이라면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반도를 띄운다 이러면은 충분히 날라올 수 있죠. 상당 기간 채공하면서 여러 가지 작전이 훨씬 다채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체도. 예, 예. 자, 그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중국이 가지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 수단을 반드시 가지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중국이에요. 예, 그걸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한번 더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우리가 당사자라는 느낌이 강해요. 예, 미국은 이렇게 꼼꼼하게 개발하지 않는 무기 체계가 많고 이제는 몸이 느려져서 신속 대응이 안 돼요. 그들은 무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거 볼까요? 소형 소너부위가 전개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서 아까 옆에 달렸던 큼지막한 것이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전자전 키트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전 초계기 용도로 쓴다. 그래서 지금 여러 무장을 다 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 상당히 괜찮은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요격을 하려고 들며들 수가 있다. 예, 그런데 전투기가 와서 요격을 한다. 했을 때 지대공 방어를 얘가 할 수 있나?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천궁 1이나 천궁 2로 요격을 한다. 그러면 떨어져야죠. 예, 또 상대방 유인기가 날라와서 하면은 그것은 사실 요새 기관총 같은 것도 폼으로 거의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쓸 정도만 되더라도 너무 가까워요. 10km, 2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OK 목장의 결투처럼 조종사는 아마 딱 권총 뽑는 그런 식은땀이 흐를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가장 많이 다는 거예요. 우리 KF-21 같은 경우도 내부 무장창 6발. 그런데 단거리 공대공 무장 한 2발 정도밖에 안 달아요. 그것은 러시아도 그렇고 다 그래, 중국도 그래요. 예, 즉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권총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단거리 공대공 무장을 단다는 것은 다른 무인기와 조우했을 때를 상징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인기나 상대방 지대공 미사일에 걸린다면은 가망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가망이 없게 디자인된 형태입니다. 무인기이기 때문에 값도 싸고. 자, 그리고 수상함을 이용한 타격, 데이터 링크를 제공한다. 자, 기존의 대잠 추격이나 대잠 헬기 대비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대잠 헬기가 몇 시간 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활동 반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존의 통신 기술, 특히 위성 통신까지 감안하면은 헬기 세력이 훨씬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종사가 견딜 수가 없죠. 헬기의 연료가 견딜 수가 없죠. 자, 그런 점을 얘들이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가능해요. 그리고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뭐 몇백 킬로 떨어진 목표물, 400킬로, 500킬로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데이터 링크가 분명히 필요하고 상대방을 포착할 수 있는 항공자산이 필요해요. 자, 아시다시피 대한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자꾸만 길어지고 있어요. 기존 대잠 헬기만 갖고도 불충분해요. 그래서 다른 무인 세력이 등장을 해야 돼요. 구축함이나 호위함에 탈 수 있는. 자, 그런 점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좀 과장해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중국 근해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이 무인기는 육지에서 뜨고 중국의 해군하고 협업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대양 해군으로 가면 얘를 어디 싣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라고 봐요. 저는 아직 중국 향후 뭐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만은 항공모함에서 무인기에 뜨고 이런 걸 잘 못 봤거든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해병대 상륙함을 무인기 전용으로 쓰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즉 우리도 중형 항모를 가지게 되면 미국의 중형 항모를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거기 조기 경보기 같은 거, 프로펠러기 달린 거, 제가 지금 기종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몇 대씩 꼭 가지고 있어요. 자, 날개 접고 하면 이 정도 헬기, 이 정도 기체 실을 수 있거든요. 중형 항모가 되면. 예, 조금 줄이면 아마 우리 거기도 뜰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저기 해병대 상륙함에서도. 자, 그 이야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무서운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중국은 조금 어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단위 함정
예를 들어서 구축함, 또 근해에서 활동하는 항공모함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호위함들에게 필요한 기존의 헬기를 대잠 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세력, 장거리 목표 포착 그리고 데이터 중계를 해줄 수 있는 걸 우리가 또 개발하고 있는 게 있죠. 무인기. 예, 그 제가 사진을 넣지는 않았네요. 여기 하나 밑에 살짝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노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용도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적은 함정에도 이 적은 기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호위함인데 나는 400km, 500km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호위함에 있는 헬기는 그만큼을 해줄 수가 없고 손실 가능성도 높아요. 안 맞죠, 그러면? 예, 그래서 향후 대잠 헬기는 대잠에 특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중계에는 맞지 않아요. 중계에는. 예, 그럼 손실 가능성이 너무 크고 연료나 뭐 조종사의 안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중간 유도는 어려워요. 왜냐? 위에 뭐 이런 큰 비행기들이 정찰기들이 떠다니고 실시간으로 인공위성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함에 요구되는 요건은 그런 세력들이 다 뭐 제명이나 다른 어떤 불안전한 여건 속에서 작동을 못할 때라도 내 함 혼자서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나머지 요소에 기대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박격포나 포병들도 보면은 다 뭐 GPS 신호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다 되죠. 사람이 할 일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으로 하는 것을 다 연습하지 않습니까? 아마 탱크 같은 것도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자동 장전 장치가 고장났을 때 수동으로 분명히 조준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속도는 조금 느릴지언정. 같은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보고요. 자, 여기 보면 이런 그림이 인상적이어서 자폭 무인기를 전개한다. 자, 이것은 일반화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헬기에는 헬기에 맞는 무인기 세력이 추가로 그게 자폭이 될 수도 있고 정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전투기는 전투기에 맞는 걸 달아요. 우리도 이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패턴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 중국에서는 헬기에 달려 있는 무인기 세력은 아직 보지는 못했거든요. 제가 우리는 그거 하고 있잖아요. LAH용으로 개발하고 있고 수리용 무장형에도 달릴 거잖아요. 그게 자, 이걸 하고 있죠,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겁니다. 쿠스 RP라고 이거 KF-21 또는 다른 무인기 뱃속에 들어가는 새끼 무인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거 무인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니면 얘가 유인을 하거나 얘가 그 미사일을 나한테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폭이에요. 그러면서 자폭이에요. 물론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미사일처럼. 이것이 상대방한테는 우리 KF-21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속도도 초음속입니다. 나옵니다. 초음속이. 그래서 미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육탄 방어. 그 외에 다른 역할도 할 수 있다. 탄두를 교체함에 따라서. 그래서 편대 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KF-21이 아니라 KF-21이 MUMT로서 작전을 할 때 거기 같이 가는 무인기 내에 이런 애들이 몇 개씩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 어차피 사람이 탄 KF-21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컨셉이 우리도 무인기에 고고도 무인기에 적용하려는 게 보이거든요. 이거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 딱 맞아요. 자, 쿠스 RP인데 지금 날개가 훨씬 길죠. 이게 뭐랑 나오느냐? 대한항공이 개발한 저 뒤에 보이는 게 고고도 무인기예요. 제가 좀 전에 오늘 소개드리고 있는 중국 기체랑 같은 기체예요. 이게 날개가 훨씬 길어요. 자, 중국 기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무인기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인기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무인기가 나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미사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식적으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지대공 방공망에 걸렸을 때, 천궁이나 이런 게 걸렸을 때, 그 상대방 유인기가 뭘 쐈을 때, 중거리 미사일 같은 거,
이것은 고급 목표가 되거든요. 지금 하는 일을 봤을 때는. 그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갖고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개가 긴 얘는 날개가 왜 기느냐? 채공을 오래 해야 돼. 이것은 엔진의 튜닝이 다르게 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채공 시간이 상당히 길 수 있다고 봐요. 얘랑 같이 떠다닌다는 거죠. 아니면 밑에 달려 있거나. 어차피 이거는 레이더, 뭐 반사 면적 이런 게 상관이 없는 기체잖아요. 밑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통이. 자, 그래서 일반 무인기라면은 그냥 나는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나 상대방 적기에 유인기가 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얘는 막아줄 수 있죠. 한두 발까지는. 내가 자폭을 함으로써, 유인을 함으로써, 막아섬으로써. 자, 이런 거 컨셉이 그냥 매치가 돼요. 이거 미국 지금 현실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이거 생각은 있어요. 다. 하나 업체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체계 개발 단계에서 작전에 써먹겠다 이거 하고 전혀 아직 그 정도 단계에 못 이르고 있어요. 그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중국도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까지는.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상상도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KF-21과 같이 활동하는 무인기, 그 무인기를 도와주는 또 무인기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 무인기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게 자 그리고 자 이게 지도에 보시면 제가 제일 앞에부터 한 개, 두 개 설명했고, 그 다음 제가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게 그 다음 이것은 이제 유인기랑 같이 MUMT를 하게 되는 무인기 세트죠. 이 디자인도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근데 좌우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살짝 달라요. 예, 기체 가지수가 많은 것 같고, 그 뒤에는 기존의 유인기에다가 조종소를 없앤 거다.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KF-21에다가 AI 조종사를 태웠다는 같은 컨셉이에요. 향후 저런 방향 완전 무인기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우리도 금년 2월 25일에 저피탄 무인 편대기 CJ1호기 출고식 했죠. 올해 말 시험 비행을 시작하고, 내년 뭐 후년부터는 엔진도 우리 걸로 바꾸고 KF-21과 같이 한다. 이거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1, 2년 이상 앞당겨지고 있어요. 이 계획이. 예. 그것은 일단 우리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영향이 있다는 부분이고, 또 바깥의 분위기가 그게 빨리 바뀐다. 여기 바깥의 분위기라는 것을 언급할 때 저는 중국이 이제는 중요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유럽은 우리 적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미국이 우리의 적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비행기를 뭐 만든다는 게, 이런 컨셉을 적용한다는 게 어디 뭐 자랑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가상의 적국하고의 교전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거잖아요. 현재 이번에 제일 빨리 가는 게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빨라지고 있다. 그러면 중국도 대충 중국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도 하려고 한다는 거라고 딱 느끼시면 딱 맞아요, 답이. 자, 그 다음 볼까요? 이것도 이제 처음 보는 건데 어디서 본 것 같은 미사일이긴 해요. 이게 보시면 이제 YJ-15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램젯 기반의 장거리 대함 미사일이다. 램젯 기반이면은 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함정에 장착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나, 제법 커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대형 기에는 장착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램젯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존의 제트 엔진은 마하 2를 좀 넘어가면은 그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기계적 회전으로 압축을 시키는 거죠, 공기를. 마하 2가 넘어가고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잠깐 빨리 날 수는 있지만, 그걸 통상적으로 그만큼 속도를 빨리 못 가요. 연비도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램젯 엔진입니다. 램젯이라는 것은 내가 초음속 상태에 들어가면은 공기가 가는 속도보다 내 몸이 더 빨라요.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충격파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꽝꽝 소리 나는 거. 그 충격파를 이용해서 공기를 압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되게 간단해요. 압축을 하고 압축 공기에다 연료를 뿜어서 폭발시킨다. 이것이 제트 엔진도 그렇고 램젯도 그렇고 뒤에 나올 스크램젯도 그래요. 네. 램젯 엔진은 마하 3, 4 정도까지 나와요. 연비도 좋아요. 이것은 공기를 압축해요. 압축된 공기가 마하보다는 떨어져요. 그 상태에서 연료를 뿜어서 분사를 시켜서 폭발을 시켜요.
다시 미는 거예요. 스크램블 엔진은 뭐냐? 압축된 공기 자체도 마하예요. 음속을 넘어요. 거기에다가 연료를 뿌려서 불을 붙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미사일이 자세를 바꿀 때마다 그 충격파가 발생하는 그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균일하게 압축 공기를 한쪽으로 잘 모아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게 AI 세상에 들어오면서 많이 간소화된 것 같습니다. 구조는 갈수록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고 우리도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돼 있죠. 예. 이거 근데 미국도 이거 없어요. 예. 자, 일본만 해도 이게 있죠. 2025년 배치 예정인데 초음속 공대함. 예, 근데 오른쪽 미사일 보이죠. ASM-3A. 사거리 400, 직경 35, 길이 6m인데 처음에 사거리가 좀 짧았는데 다시 길게 하기 위해서 배치 안 하고 재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사거리가 왜 중요한 거 하니 특히 공대함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방공 미사일의 사거리 바깥에서 쏴야 된다는 부담이 반드시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이 미사일의 형태를 보시면 바깥에 다른 자그마한 미사일이 하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좀 이제 중국 그거 같은 거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기가 공기를 압축하는 관이에요. 램젯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분이에요. 예. 자, 이런 게 이제 일본에서도 있었고 우리는 완전히 정통 러시아 스타일로 개발했죠. 러시아의 오닉스 그게 인도 수출용은 이제 뭐 브라모스 예, 뭐 야혼트 뭐 약간 이런 이름으로 이제 야혼트 모양이네요. 예. 오닉스고 수출용이 야혼트. 인도에서 기술 가져가서 개발한 게 아마 브라모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도 거의 같아요. 우리예요. 가운데 미사일 콘 주위로 공기를 압축하는 게 몸통으로 돼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2021년에 공개를 했잖아요. 문재인이 왜 이 비밀 무기를 공개를 했을까? 이거 램제 때예요, 당연히. 그때 미국이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너희들 이거 없잖아. 우리 이런 거까지 했거든. 북미 종전선언을 하면은 우리가 국방력 키워서 막아주려고 이런 것까지 개발을 했다고 라고 그때 여러 가지 비밀 무기를 공개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사거리 뭐 브라모스 기준을 봤을 때 500-600km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일단은 함정에 달 수도 있겠고 우리 KF-21 내부 무장창에는 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대함 미사일 또는 만약 중국이나 일본을 견제하고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제주도나 우리 내륙의 섬 지역 도서에 설치를 하더라도 동해나 서해를 다 차단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면. 네. 자, 그다음. 자, 그리고 우리 KF-21 공대지 무장에 대한 예산 배정 이야기가 오늘 있더라고요. 내년 국방 예산에 이제 본격화될 거고 윤석열 때 좀 눌려 있었던 국산 무기의 국산화 방향이 왜냐면 이런 걸 눌러야지 해외 무기를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나빠요 아주. 반대로 그래서 엔진 개발하고 공대지 무장, 공대공 무장 개발하는 것은 수출에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샀는데 외국에서 자기들 무장을 인테그레이션 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장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 무장이 있는 거랑 우리 엔진도 우리가 직접 개발해야 된다는 게 같이 가는 맥락입니다. 우리가 KF-21용 무장으로 꽂혀 있는 것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램제트 기반의 미사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티어 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기술 이전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뭐 램젯이나 스크램젯 엔진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적용하기도 쉬웠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의 램젯과 다른 게 덕티드 램젯이라는 것은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를 액체 연료처럼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차이가 뭔고 하니 엔진을 껐다 켰다가 용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필요할 때만 속력을 낼 수 있고 또 그냥 장사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 주행을 가능하기 위해서 램젯 엔진이 꺼지지 않는 속도 정도까지는 엔진을 끌 수가 있어요.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다 필요할 때 다시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자, 그게 가능해지면은 사거리가 많이 길어진다. 자, 우리가 원하는 사거리가 예를 들어서 500km다. 상대방의 지대공 미사일, 함대공 미사일의 사거리 바깥이다. 저거는 충분하다. 그러면 이 장점이 뭐냐면은 연료 탱크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미사일에 보시면 여러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사일 덩치의 대부분이 연료입니다. 연료, 로켓 연료. 야, 그걸 줄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KF-21 4.5세대, 5세대, 6세대 넘어가게 되면 내부 무장창에 이 미사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본 미사일 좀 더 6m입니다. 길이가. 사거리 400인데. 근데 우리는 사거리가 500이 넘는데 이러면 우리는 항상 최소치를 쟀거든요. 사거리 500이 넘는데 길이는 제가 봐서는 4.5m 밑으로 끊을 것 같거든요. 일본 미사일은 6m예요. 사거리가 400km인데. 자, 이것은 덕티드 램프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KF-21 내부 무장창을 활용하게 됐을 때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좀 전에 보셨던 램젯 기반의 브라모스 형태의 야온트 기반의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사거리를 충족시키면서 KF-21 내부 무장창에 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해소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그 안에서 틀 속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덕티드 램젯을 우리가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하겠죠. 이게 최고다. 앞으로는 탄두를 바꿔서 공대 지, 공대 함, 그런 용도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빠른 미사일입니다. 초음속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공대 함용으로 상당히 적절한 거죠. 타우루스 같은 미사일은 공대 함으로 쓰면 안 돼요. 그건 비밀리 아음속이고 천천히 가는 미사일이잖아요. 터보 제트 기반이고 이것은 램제트 기반이니까 대함용으로 딱 맞아요. 대함은 방공망 여러 망이 있잖아요. 우리만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장거리 방공 미사일이 있고, 그다음 단거리 방공 미사일이 있고, 그다음 근접 방공 미사일과 기관포가 있잖아요. 그걸 뚫고 가야 되니까 이 대함 미사일에 최적화된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는 타우루스 국산화 버전이 있고, 그다음 이거가 이제 대지 대함, 주로 대함이라 될 거라고 봅니다. 대함. 그 다음에 대레이더 미사일. 자, 여러 가지 파생형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게 다 내부 무장창에 들어간다. 예,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일본 미사일, 중국 미사일과는 오늘 새로 소개된 중국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자체가 KF-21의 어떤 몸값을 상당히 올려줄 수도 있다. 자, 최근에 등장한 사진을 보니까 이 미사일이, 이거는 제가 한 4년 전에, 3, 4년 전에 제가 그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쪽에 상상도를 바탕으로 했던 건데 이게 달라졌더라고요. 이건 왜냐하면 현재의 램젯 미사일들, 기반 미사일들이 채택하고 있는 공기 흡입구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거 보십시오. 이 2, 3년 전에 DX 코리아에서 공개된 KF-21의 함재형기입니다. 함재형 건데 날개 접힌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몸통 바로 밑에는 미티어 미사일들이 꽂혀 있어요. 이건 이제 4.5세대 형태의 기반이죠. 저기에 보면은 저 미사일이 훨씬 작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왼쪽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친 거 대함 미사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예전에 상상도에서는 공기 흡입구가 뒤로 집중되어 있었고 각각의 구멍의 크기도 훨씬 컸습니다. 그게 지금 미티어 미사일의 약간의 확대형 정도로 절충됐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이거 내부 무장창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러면서 우리 이야기 다 해준 거예요. 이게 우리 차기 덕티드 램젯 기반의 대한 미사일입니다. 예, 대레이더 미사일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 일본 미사일보다 훨씬 작죠. 사거리는 길 겁니다. 분명히 내부 무장창 들어간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또 공개된 게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판 지르콘입니다. 딱 보면 아시잖아요. 저 밑에 이것도 전 세계에 표준화되어 있어요. 미국 포기했죠. 개발하다가 안 돼서. 예, 이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니까 마하 5 이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되게 안 이쁘게 디자인이 됐네요. 예, 이거 공개가 됐죠. 지르콘도 이렇게 지금 외형을 노출시킨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을 뭐랄까 모형을 설치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느낌을 봤을 때. 자, 이게 실전 배치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역시 또 중국의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예, 뭐 이렇게 모형만 보여주고 배치는 좀 뒤에 하고 아니면 배치를 못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그런 걸 비판하는 서구권의 기사가 없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준비가 돼 있죠. 이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23년도 정도에 실전 배치가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졌거나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됐거나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X-51A 모양이 다 비슷하죠. 뒤에 이제 로켓 추진부가 떨어져 나가고 마하 한 3 이 정도까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크램젯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뒤에가 떨어져 나간 형태인데 앞 부분은 다 똑같아요. 여기에 핵심 기술은 뭐냐면은 이 앞부분이 마하 19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대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을 날라요. 저고도로 나르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내열 소재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에 있는 어떤 센서를 다 지켜줘야 되니까 미국의 X-51 2013년에 마하 5.1로 210초간 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선도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러시아보다. 근데 그 다음부터 기술이 개발 안 했죠. 그러니까 자료도 없어지고 인력도 다 사라지고 지금 하려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수조원을 넣더라도. 그때 이게 제가 4, 5년 전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때 중국은 신콩이라는 게 신콩2라는 게 있는데, 마하 5.5에서 6.0으로 400초 정도 비행했다. 2018년 8월. 그때 5년 정도의 격차가 있었지만, 미국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중국은 계속 했죠. 2023년 운용 예정이라고 밑에 적혀져 있죠. 미국은 이거 포기한 겁니다. 예, 저는 그때 트럼프 1기 때 그걸 포기할 때, 우리한테 사가지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 이걸 이제 공개를 했다는 부분이고 일본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걸 2030년 아마 한 초중반에 하는 것으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 내부 구조 같은 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잘 이야기 안 해주거든요. 여기 보면은 앞부분이 내열성이 높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바로 탄두가 들어가고 밑으로 된 부분이 공기를 흡입하는 관이에요. 스크램젯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죠. 이게 핵심이 이 빠른 압축된 공기 자체가 마하가 넘는데 음속을 거기다 연료를 뿌려서 불을 붙여서 폭발을 일으킨다는 자체가 쉬운 기술이 아니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보시면 대부분이 연료죠. 초록색 부분이 다 연료입니다. 앞에 보면 램, 스크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음 스펠이 틀렸죠. 철자가. 지금 봐서는 이 기종이 스크램이 되면은 램젯 기능도 같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추정인데 그렇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스크램젯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램젯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부의 구조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자, 우리도 공개했죠. 언제 2021년 가을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이 북미 종전선언에서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빠져나갈 때 너희가 잃는 게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거죠.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시제를 공개했죠. 길이 8.9m, 직경 70m대 후반, 무게 2.4톤. 이게 한국판 지열콘입니다. 중국 미사일과 똑같이 생겼죠. 좀 더 세련돼 보이죠. 우리께 그래도 디자인은. 우리가 무서운 게 이거 스펙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거든. 재원이. 근데 재원에 대해서 지금 중국 거도 재원이 당연히 없죠. 러시아 지르콘 같은 경우는 한 1000km 사거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로켓하고는 달라요. 로켓은 대기권 바깥을 나가요. 그래서 연료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거의 대기권 내에서 자체 추진으로 날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거리를 길게 하는 게 어려운 구조인데 이게 볼게요. 이게 우리나라의 무서움입니다. 러시아가 1000km를 구현한다면은 우리는 그거 이상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국내 국방부 연구 과제에 나온 소개 자료거든요.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제 눈에 들은 것은 제시동 점화 장치예요. 예. 제시동 연료 공급 장치가 있고 광대역 추진, 활공 흡입구 구동 장치. 이게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까 덕티드 램젯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동이 강조되는 것이고 활공도 한다는 거예요. 활공 흡입구도 있다. 접시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기권 높이 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즉 이것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엔진을 껐다 켰다 하고 껐을 때도 탄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활공을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간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덕티드 램젯하고 똑같아요.
사거리를 최대한 많이 뽑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을 KF-21용 공대지용으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건 물론 당연히 공대 한 미사일로 됩니다.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이거 막을 수 있는 요격체계가 없어요. 자, KF-21에서 이걸 발사하고 한다고 했을 때는 지상 발사용과 달리 뒤에 부스트가 크기가 훨씬 작아질 수 있거든요. 왜? 발사 조건을 맞추려고 했을 때 비행기가 일단 음속 이상으로 나를 수 있으니까 부스트 한 개 정도 떼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 염두에 둔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예. 그리고 껐다 켰다 이런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무인기 내 무인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껐다 켰다 하는 기술을 우리가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즉 이것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램젯이나 스크램젯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마스터했다는 겁니다. 예. 이거 KF-21 내부 무장에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걸 보시면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중국의 무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아니죠. 자, 우리가 러시아랑 전쟁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현재에서. 북한하고 하는데 이런 정도가 필요하느냐? 이 정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용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몇백 킬로만 쏘면 금방 다 가는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항모를 왜 가지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겨루겠다는 것입니다. 무장 체계에서 딱딱딱딱 대응하면서 모든 최신 무기 체계에서 그보다 더 좋은 성능을 이끌어내려고 해요. 트럼프가 군침이 줄줄 흐르겠죠. 서방 G7 어디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할 바를 한다는 게 미국한테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네.